알고 있습니다. 혐오가 난무한다는 것은 현실에 대한 민중의 고통, 불안, 분노가 크다는 반증이다. 우리가 의식을 하든 못하든 참 많은 혐오를 만나고 또 혐오하고 혐오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이 이걸 담고 있습니다. 제목은 지금 또 혐오하셨네요. 오늘 금요초대석 이 책의 저자 박민영 작가와 함께 우리 시대 혐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생방송 출연은 처음입니다. 예, 많이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편하게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볼게요. 예. 예. 지난달 30일에 이 책이 나왔고 한 3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기사가 꽤 많이 실렸어요. 예, 꽤 많이 나왔어요. 한 10개 나왔나? 왜 이렇게 기사들이 쏟아진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혐오가 심하니까 그렇겠죠. 혐오가 난무하고 예. 전방위적으로 서로 물고 뜯는 뭐 이런 형국이어가지고 뭐 이거를 다루지 않을 수 없어서 네. 아마 그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갑자기 우리 사회에 혐오가 많아졌다고 보세요? 이유가 다양한데 예. 뭐 심리적인 이유도 있고 조금 체제 문제도 좀 있고요. 예. 근데 뭐 심리적인 문제는 일단 스트레스가 심한 사회고, 스트레스가 심해졌다. 예, 심한 사회고, 특히 이제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팍팍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이렇게 계급 상승의 사다리가 끊어져 있어요 지금. 계급 상승의 사다리가 끊어져 버렸다. 예. 최근에 그런 지적들 많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금수저 문제. 수저론 말하는 것도 그게 이제 출신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벗어나기 힘들고. 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저 계급 상승의 사다리 끊어져 버리면 위로 못 올라가잖아요. 네. 위로 못 올라가니까 제가 이제 표현하기로는 이제 하향 경쟁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상향 경쟁은 이제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말하고, 하향 경쟁은 뭐 더 가난해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짓밟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억압하고 비웃으면서 자신의 어떠한 만족감을 느껴요? 그렇죠. 만족감이라든가 나는 아직 괜찮다라고 하는 어떤 위안도 얻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예.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혐오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 먼저 혐오라는 게 뭐라고 진단하세요? 혐오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미워하는 것, 좀 심하게 미워하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이게 뭐 친구들하고 뭐 싸운다거나 혹은 뭐 어떤 사람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뭐 불화가 생겨서 뭐 뭐라 한다거나 그런 걸 혐오라고 말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를 혐오라고 말하냐면 혐오는 기본적으로 권력 감정이에요. 권력 감정과 결부돼 있다.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대상화하고 특히 부정적으로 대상화하고 좀 그러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가장 이제 안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강자를 혐오하진 않아요. 항상 약자 쪽을 향해요. 평등한 위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자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약자 쪽을 향한 혐오가 더 많아진다. 요즘에는 무엇도 있냐면 평등해 보이는 관계 속에서도 미세하게 구분을 해서 조금이라도 나보다 약한 자라고 생각이 들면 혐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학교에서라든가. 그렇죠. 학교도 같은 학교인데도 같은 학교고 뭐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서열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학교고 같은 심지어는 뭐 과인데도 혐오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직윤충이라든가 뭐 직윤충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지역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지역 균형 그걸로 들어온 입학한 학생들 예. 뭐 이런 아이들 혐오한다든가 그런 뭐 지역 균형 선발이라든가. 그렇죠. 예. 입시 제도에서 지역 균형 선발로 들어온 학생들을 같은 동료들이 혐오하고 비난하고.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온 것도 오래됐어요. 예.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게 벌써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인가? 이런 책이 나왔었잖아요. 예. 거기에 나왔던 내용인데 오래된 내용이죠, 사실은. 예. 근데 이게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예.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것이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개인적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단적 감정인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이제 미국의 법학자 제러미 월드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네. 혐오는 집단적인 명예훼손이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집단적인 명예훼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흔히 생각하기로는 사람이 사람한테 뭐라 그러는 것이니까 네. 1대1로 개인 간의 갈등처럼 보이기는 해요. 예. 근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항상 열세인 집단에 속한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죠. 낙인 찍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집단적인 문제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벌어난 여러 가지 혐오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저희가 어제도 저희 프로 안에서 이걸 좀 다뤄봤었는데 최근에 웹툰 작가라든가 방송인으로 유명한 기안84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오 같은 것들이 지금 논란으로 좀 다 작용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기안84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전에도 좀 몇 번 논란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도 사고가 오랬었는데 지금 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반복되는 것인데 이게 반복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전에도 이제 그 만화죠. 만화 복화광에서 누나는 늙어서 맛이 없어 뭐 이런 대사가 등장한다거나 뭐 스토리와 상관없이 임신 텍스트기를 가방 속에 넣고 다니는 여대생이 등장한다거나 여대생 바라고 이름 붙여진 유흥업소가 등장한다거나 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인턴 여사원이 남자 상사와 성관계를 가진 뒤에 정직원이 된 것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대목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최근에 박원순 사건이라든가 안희정 사건 뭐 이렇게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여성분들로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세대 간의 혐오라든가 또 성 간의 혐오들도 상당히 좀 많이 등장하는 것들이 요즘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반대대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남성들은 또 다른 또 혐오를 또 낳고 있고요. 남성들이 이제 특히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이제 여성 혐오가 좀 심한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경제적인 것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남성분들이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고 취직도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여성들을 이제 경쟁자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취직을 해도 임시직이나 비정규직들이 많고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우리가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앞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고 그것이 이렇게 좀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좀 엉뚱한 방향으로 이런 분노나 불만, 불안이 표출되고 있다. 그것이 이제 혐오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또 혐오하셨네라는 책을 쓰신 박민영 작가와 함께 우리 사회 혐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태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5월이었습니다. 이때도 동성애 혐오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피로감을 주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이제 욕망과 바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사회적 압력들을 형성하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것이 이제 자칫 지배층이나 권력층 혹은 기득권층 사회 주류에 대한 불만으로 터져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권력적 측면에서 이제 해결하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게 사실은 뭐 지금만 그런 것은 아니고 역사적으로 쭉 그랬었는데요. 희생양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희생양을 만들면 그 책임을 거기 전가시키고 본인들은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꼭 다 뭐 이를테면 뭐 지배층이나 권력층이 작당을 해가지고 그렇게 뭐 유도를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런 움직임들이 형성이 되고 실제로 그것이 먹히게 되면 네. 계속 그런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약자들이 역시 이제 이럴 때 희생양으로 선택이 됩니다. 네. 대체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부터 그러니까 이전부터 있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편견이라든가 예. 어떤 고정관념 혹은 뭐 그런 특성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희생양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좀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책을 보면 다양한 혐오 형태를 분석하고 원인 짚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혐오를 줄이는 방법을 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해야지 이런 사회적인 혐오 같은 것들이 좀 줄 수 있을까요? 일단 혐오는 감정이잖아요. 예. 그 이성은 아니고 일단 감정이 앞서는 것인데 이거를 그냥 혐오를 하지 말아라라고 말한다고 해서 네.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정이 앞서는 것이니까 네. 터져 나오는 것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이거를 좀 이성적으로 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혐오를 하고 있다는 의식이 없이 하는 경우도 진짜 많고요. 그것이 혐오인 줄도 아예 모르기도 하고. 사례를 들어주신다면요. 뭐 이를테면 뭐 기안84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사고할 때는 잘 몰랐다고 하기도 하고요. 네. 또 그럴 만한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혐오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혐오가 아닌 건 아니다. 몰랐다고 해서 혐오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혐오 이제 제 책이 이제 가지고 있는 미덕이랄까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책들도 있긴 한데 혐오에 관한 책들이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혐오들을 거의 다 다루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이러한 종류가 많다는 걸 좀 알기도 하고. 네. 그러면 해법으로 찾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것들 지적해 주셨는데 먼저 보면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네요. 네. 차별금지법은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중앙 제도권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혹은 반대로 그걸 책임져야 할 정치인들이 혐오를 조장하고 부추긴다거나 이래버리면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허용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노나 불만이 생겼을 때 그것이 하나의 전범처럼 돼가지고 막 댓글이 달려요.
그렇기도 하고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언론도 아까 그 말씀하셨다시피 언론 자체가 갈등을 좋아하는 요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혐오 발언들이 생겼을 때 어떤 정치인이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옮기고 그걸 이제 코드 저널리즘이라고 하죠. 다운표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무엇을 옮길 것이냐, 무엇을 인용할 것이냐는 문제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여파가 매우 큰 것이어서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좀 공감하는 게 언론이 좀 자극적이고 그리고 어떤 극단적인 주제들을 좋아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집중하게 되다 보면 그것은 한쪽 끝에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마치 중앙에 있는 것이냐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서 또 혐오가 더 커지고라는 그런 원인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그래 극단적인 발언들이 자꾸 언론을 타고 그리고 언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새로운 미디어도 많잖아요. 뭐 인터넷이라든가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으로 막 흘러가요. 그래서 거기서 다 재생산되기도 하고 더 강화된 혐오 발언들이 막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상황이 악화되는 거죠. 엘튼 존님 같은 경우엔 국가 간의 혐오도 있지 않을까요? 일본 극우 세력의 혐한도 아주 지독합니다. 라고 의견도 주셨고 이원택님은 아마도 혐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이 생기고 거기에서 승패가 갈릴 때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라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혐오를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 중에서 경제적인 격차를 줄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경제적인 격차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격차가 너무 많이 심해지면 너무 많이 벌어지면 사람은 사람으로 안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고 이제 뭐 능력이나 뭐 이런 것도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격차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근데 이게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뭐 얼마를 버는데 저보다 10,000배를 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근데 그 사람의 능력이 저보다 10,000배가 낫느냐라고 물으면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격차 좀 줄어야 되고 이것이 경제적 격차가 혐오의 물적 토대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줄이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고 물으면 제가 봤을 때는 임금 소득의 격차도 격차인데 자본소득 격차가 큰 문제라고 봐요. 특히 부동산이라든가 불로소득이라든가. 그렇죠. 뭐 근로소득이라든가 이런 자본소득 격차를 좀 줄여야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치권 역할이 큰데 모르겠으면 잘 될지 안 될지.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시각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리고 이제 또 살아온 환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주변의 상황 때문에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떨 때 보면은 혐오인지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르지만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또 혐오로 더 촉발되기도 하는데 누군가를 혐오하지 않거나 아니면 잘못된 혐오를 막기 위한 조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표현을 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의견을 줄 때. 저도 이제 살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저도 이제 살면서 이제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화를 내는 것의 대부분은 약자한테 내요. 약자한테. 아, 내가 화를 낼 때 대상이? 강자한테 내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것은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분들도 아마 대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아, 어려운 사람한테 화나고 혼나거나 불편함을 당했을 때 그것을 참죠. 내가 그땐 참고 정작 약자에게 내 약자인 사람에게 편한 사람에게 퍼붓는다. 근데 이제 약자한테 퍼붓는데 거기에 이제 전통적인 약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혐오가 되는 거죠, 혐오가.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예. 혐오가 되는 거죠. 아, 그것이 바로 혐오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약자를 대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로 저 사람 개인과 불화가 생겨서 화를 네. 내는 것인지 예. 아니면 나의 어떠한 응축되고 있는 어떤 분노라든가 불만이 하나의 빌미나 계기를 통해서 네네. 약자한테 쏟아지고 있는 것인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예. 일단은 그게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작가께서 추천해 주신 노래 피터 폴 앤 메리의 500마일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왜 선택해 주셨어요? 아, 이 노래요? 예. 저는 뭐 종교인은 아닌데 예. 노래가 가만히 들어보면 좀 약간 영적이에요. 시간이 멀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사가 소박합니다. 가사가. 아, 알겠습니다. 자, 500마일 들으면서 지금 또 혐오하셨네 작가 박민영 작가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